네, 그래서 세 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심사위원님 잘 소개해 주셔서요. B2B 비즈니스들의 마케팅과 세일즈를 혁신하고자 하는 CRM 리캐치를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대표 김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클리브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의 AX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로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도입과 전환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이로컬의 대표 윤정호입니다. 저희 하이로컬은 하이워커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 현장에서의 랭귀지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들 몇 개 좀 순서대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첫 질문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네,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이제 여쭙는데 간단하게 지금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고민들 어디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공교롭게 진짜 신기하게도 이 주제가 없어도 저희끼리 약간 모이니까 방금까지 계속 어려운 점 서로 공감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장소에서도 몇 개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뭐 투자가 이제 감소한 것도 있고 AI로 넘어가면서 이 낮은 성숙도, 뭐 태동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뿌리 깊은 SI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일단 투자가 한번 하이프가 붐이 있었잖아요. 전반적인 스타트업 V 시장이 2020년, 21년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스도 같이 붐업이 좀 되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가 조금 필요한 게 스타트업이고 그 중에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향 사스는 사실 더더욱 좀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B2C 플랫폼 뭐 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과열됐다가 이렇게 거품이 좀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여러 이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낮은 아직은 성숙도의 태동기에도 사스는 영위하면서 생존을 위한 매출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것도 피할 수 없는 또 유보기자 필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BPO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확장성과 생존 이 사이에서 계속 밸런싱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업사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으로 적절히 리소스를 분배하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뭐 피할 수 없지만 왕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가장 어렵게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뭐 완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또 더군다나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뭐 AX라고 하는 것이 벌써 그 범주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게 조직에 제대로 체화되려면 그들이 원래 하시고 계시던 워크플로우나 데이터를 굉장히 찐득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제품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의 레벨이 매우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고객 하나 분에게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다른 것도 좀 보태보면 일단 사실 저희가 바라보건대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한 번 지나갔고 두 번째 파도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고객사에게 문서 자동화랄지 문서를 뭐 자동으로 추출할지 뭐 아니면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거 에이전트들 이런 거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와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요즘은 그거 이미 뭐 다 해봤고 특히나 오픈 AI나 이런 클로드 같은 모델을 잘 사용하시는 회사들은 이거를 굳이 왜 모델 아닌 다른 회사를 써야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간간히 살펴보면 사실 제대로 안 쓰시고 계시긴 하나
결국 고객사가 모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플러스 환상이 저희의 세일즈를 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여러 방향이 있는 그런 약간 실행 방향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특히나 세컨 웨이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앞선 두 분 대표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 내부 사정, 사스 기업으로서의 내부 사정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태보면, 정말 저희는 사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사스를 팔아서 MRR과 ARR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빠르게 늘거나 충분히 우리가 쓰는 비용을 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그 과정 중에 또 달콤하게 대기업들에서 온프레미스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우리 기업 향으로 명확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자, 5억 10억 딱 걸어주시면 이게 또 안 하기로 했었는데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명확하게 닥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우리 솔루션이 명확하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갖다 쓰고 싶구나, 이런 거는 느끼지만, 사실 온프레미스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의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는 그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끝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이 고민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사스가 MRR을 딱딱딱 찍어줬다면 다 해결이 됐겠지만,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가장 현재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이익이 상충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느린 도입 속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사들이 우리를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 기간부터 실제로 잘 사용하는 이제 것까지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서 대표님들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셨나? 라는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생각나시는 분부터 있으시면. 반대로 가볼까요? 네. 네. 정말 저도 이제 저희는 건설, 제조, 그리고 농수산업 이런 현장에 있는 중소 회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픈 AI가 어땠고, 구글 제미나이가 어땠고, 네이버 파파고가 어땠고, 이런 거를 다들 이제 기사 정도로 접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실제 활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을 해도 사실 잘 듣고 잘 들었다, 여기까지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책을 쓰고 있어요. 조금 이 업계에서는 조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근로자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가, 랭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형태로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제조업 이런 분야에서는 인력 얼만큼 줄여서 비용을 얼만큼 줄였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저희 솔루션을 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고객사를 뵙다 보면은 가장 주저하시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가 갖다 쓰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 와서는 모델과 차이점은 뭐지,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할 때 꼭 저희가 먼저 거창한 AI, 전사 AX 이걸 먼저 시작해보다는 진단 같은 걸 먼저 해요. 그래서 되게 진단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고, 아니면 의사결정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는데, 진단이라는 게 결국 AI를 어디다 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게 고객사께 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약간 그 소위 좀 빨리 침투해서 할 수 있는 진단 작업이랄지 아니면 교육 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한 것 같은데 그렇죠.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다 동감하고요. 이렇게 교육, 즉 사고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태동기에서는 아까 책 지금 쓰고 사실 저희도 책을 가져왔어요.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나오셨죠. 네. 베스트셀러로 진입 중입니다. 서점에서 더 플레이북이라고 저희는 B2B 마케팅 세일즈 마찬가지로 계속 이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어? 이 레벨에서 아직은 혼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진단을 해줘서 여기에 쓰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히 컨설팅을 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아주 작게 빠르게 효용을 체감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너무나 핫한 그 페넌티어 또 사실 부트캠프 모델이 사실 별건 아니잖아요. B2B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원래 일반적인 또 워크샵의 모델이었는데 그걸 워낙 잘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직접 다 같이 단체로 이거 한번 작은 거부터 교육을 체감을 시키면은 요런 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이제 확장을 하기가 쉬운 구조인 것 같아서 저희 리캐치라는 CRM도 어떻게 예를 들어 하고 있냐면 CRM도 꽤 복잡한 솔루션이잖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은 다 상담하기, 문의하기 이런 거는 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서비스에. 그때 저희 리캐치 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린 그것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문의가 여기에 이제 꽂히면은 저희가 리서치 AI라는 AI 기능이 하나 있어요. 기업 잠재 고객 기업에서 문의가 오면은 그 기업의 재무 데이터 등등을 포함해서 그걸 AI로 요약을 해줘서 보여드려요. 왜냐면 내가 팔 잠재 고객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니즈인데 보통 수동으로 다 찾거든요. 구글링하고 네이버 찾고 이거 AI가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나를 체감시키면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감을 잡게 되고 그렇게 아주 작게 스몰 석세스를 경험시키는 게 이 AI 도입을 좀 촉진시키는 등 전통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고객사들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의 좀 정답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작게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요거는 이제 고객향보다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직접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내부 운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좀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내부에서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AI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그냥 답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뭐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거 체감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정의만 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하면 된다라는 아주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냐 싶었어요. 근데 저희 팀은 지금 비개발자들도 다 그 파이썬에 쿼서에 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코딩 도구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하는 걸 바로 적어도 MVP라도 뽑아보는 작업들을 되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독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는 고객사께 가서 진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약 최근에 됐던 것 중에 하나 재밌었던 케이스가 가서 진단하는데 그날 인터뷰했던 걸 가지고 저녁에 이 사람이 개발자가 아닌데 MVP를 뽑아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 굉장히 와우였죠. 근데 이제 결국 고객사께서 계약하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걸 우리 회사 사람들도 하고 싶다였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 솔루션을 하겠다라기보다 너네 하고 있는 것 좀 프랙티스를 배워볼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독려하면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사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조직을 구조화할 때 PM과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한 사람, 그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잘하면 사실 구현도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국 뭐 90%짜리 MVP 가지고는 최종 의사결정은 어렵긴 하지만 그게 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정의만 잘하면 이제는 좀 많은 게 쉬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팀원 2명한테 똑같은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한 개발자는 1.5주 정도 걸린다. 다른 개발자는 12주가 걸린다. 뭐 답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극명한 차이인데, 근데 이렇게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AI를 썼고 잘 활용한 사람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점점 제너럴하고 평범한 일하는 사람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저희 내부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즉 저희 고객사가 H사가 있는데 이제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와. 근데 거기에 통역사가 한 40명 정도 있어요. 근데 통역사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영어권 통역사나 뭐 일본어 이런 통역사가 아닙니다. 베트남인, 네팔인, 스리랑카인, 우즈벡인.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환경인 줄 알았으면 저희 솔루션을 좀 가져와서 설치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국어로 한 화면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저희 다 유저가 될 수 있었어요. 약간 QR 스캔 찍으셔가지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세팅은 못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통역사 40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테스트를 이미 다 완료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실성을 좀 거뒀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LLM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뭐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제너럴한 일들은 많이 대체가 될 네.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겹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서 좀 훅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좀 저는 궁금했어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좀 흥분되는 게 뭐냐면 사스 한다고 했을 때 대표님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항상 우리 제품 너무 좋은데 영업을 항상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너무 많았는데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어려움이 계시지만 AI 시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쓰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스는 우리가 찾아가서 계속 설득하고 영업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솔루션을 잘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면 기회는 계속 창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지금 좀 이제 여전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TX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혹시 보셨다면 좀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 오픈AI가 우리 뭐 서비스가 시작된 지 거의 한 2, 3년 됐으면 그래도 그때 시작했던 기업들은 많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막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던 기업들을 다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현재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뭐 전사적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좀 되게 합법된 방식의 여러 가지 뭐 흥미로운 과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팀이 투입되고 이 팀이 뭘 하는지 저 팀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제 생각인데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라는 게 그냥 솔루션을 얻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더 중요하게는 그 모든 AI의 에이전트들을 사실은 외부 업체 입장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AI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계속 개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프롬프트라도 요즘 프롬프트 까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달라요. 하나 넣으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AI라고 예를 들면 에이전트를 차라리 우리 내부 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좀 달라요. 이 팀원한테 온보딩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얘 못하면 조금 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가는 팀과 그렇지 않고 솔루션이라고 이해하는 팀이 다른 성과를 좀 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에서 흔히 목격되는 건데 탑 레벨은 포모와 동시에 환상을 갖고 있어요. AI로 다 해줄 거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탑 레벨에서는 예를 들면 당장 올해 안에 AI가 뭐 모든 걸 대체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지, 시간 오래 걸리지, 사람들은 말 안 듣지, 성과 안 나오지, 그러면서 야 뭐 두 번 다시 AI 쳐다보지 말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익스펙테이션 세팅과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안 갖춰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조직 전체의 동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목격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그 청중에서도 질문을 좀 남겨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청중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네, AI 때문에 앞으로 사스 시장은 속도전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 각자 어떤 방식으로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 위해 액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사스를 창업하신다면 예비 창업가분들이나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사스는 죽었다 라는 얘기도 이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사스가 진짜 죽었다는 사스 회사가 죽었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하면서 사스 회사 지금 AI 에이전트 등의 방향으로 가면서 살아남는 더 잘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확한 거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AI 네이티브 조직이 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문화 자체가 AI 네이티브가 되는 걸로 셋업이 되어야지 우리가 만드는 제품 자체도 그렇게 구현이 될 것이고 훨씬 더 효율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 과연 AI 시대에 무엇이 살아남을까? 기존의 전통적인 사스의 개념은 아까 조현익 심사위원님 피칭에서 나온 것처럼 1년의 진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코드의 집합체잖아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그 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반 위에 이제 올라간 것이었고요. 그것이 완전히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지금 클로드 코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코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브랜드, 세 번째는 고객.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와 브랜드는 다 모두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브랜드라는 거는 많은 고객 그리고 좋은 고객, 레퍼런스 고객들을 확보하였을 때 시장 내에 선점을 하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그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AI 시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 에르메스, 페라리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저는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 시장에서 잘 선점을 해왔을 때 그게 아까 사고 리더십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선 여기가 최고야. 그걸 물론 AI 흐름에 맞춰서 계속 발전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런 사스는 특히 고객 유저들이 업무를 하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인데 결국 그게 AI 시대에는 우리가 LMM을 직접 만들 게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CRM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는데 또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좋은 고객들을 또 빠르게 많이 선점을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AI 시대에 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딱 저희 그 아까 대기실에서 세 분께서 요 화두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계셨는데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속칭 가격 후려치기는 없는지. 네, 되게 이분 나중에 한번 따로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 이게 willingness to pay에 대해서도 아까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게 대표님도 엄청 고민도 많이 하시고 다방면에서 좀 실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저항을 느끼고 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약간 제조업 향이나 이런 산업 현장이라서 조금 CRM이나 완전 대기업 엔터프라이즈에서 AX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이나 산업 현장은요 처음으로 정부에서 돈 먼저 뿌려주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지원금이 네, 쉽지 않네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정부 관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장을 다 망쳐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스는 무조건 바우처로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써보고 나서 괜찮으면 1년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저희도 거기에 타협했어요.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진입을 하는 형태를 많이 구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잘 쓴 사례가 저희 같은 경우는 플렉스나 경리나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 빗대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낼 의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바우처도 자부담도 있고 또 내야 되고 실제로 나중에 그 회사 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갔으면 빼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100명의 직원이 있으면 100명이 다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부터 바우처가 끝났으니까 1년 후에 중단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냅니다. 명확하게 내는데 그 숫자까지 말을 아니요. 네.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가격 후리치기를 많이 하고요. 중소 사이즈들은 가격 형성을 잘 몰라 합니다. 혹은 그거는 이제 제시하기 나름, 그 다음 어폴더블 하냐, 이제 회사의 예산에서.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어서 아까 근데 이거 안찬모 대표님 인사이트가 되게 컸는데 저도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좀 어그로를 끌자면 제가 이제 일어서면 키가 170이 거의 달랑말랑해요. 되게 좀 근데 제 와이프가 되게 예뻐요. 네, 자부심 저 아시는 분은 이제 자부심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가 어떻게 뭐가 있지 얘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트업은 당연히 작은 회사고 큰 회사가 갑질하는 건 이렇게 사람이든 기업이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키가 작다고 해서 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갑질 당해야지라고 억울해하느니 나만의 장점을 찾는 게 결국 핵심이잖아요. 그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도 반대로 스타트업에게 배우고 싶은 것도 특히 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안 대표님도 우리 프랙티스를 사실 대기업이 도입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B2B 마케팅, 세일즈 관련해서 특히 AI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활동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 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빨리 움직이지? 하면서 반대로 작지만 나 저기한테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많고 당연히 우리는 시장 처음부터 다 먹을 수 없으면 그분들부터 귀인부터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장점을 한다면 가치를 보다는 오히려 정말 상생하고자 하고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사고 리더십을 구축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시간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한마디만 붙여도 네,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돈도 써본 놈이 씁니다. 그래서 돈 많이 쓰는 데를 찾아가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제품 가지고 세일즈했을 때에 제품만 가지고 세일즈했을 때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팀을 꾸릴 거라면은 사업 개발과 세일즈에 좀 특화된 인원들을 많이 갖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자를 어떻게 흔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들 분들은 본능적으로 뽀모가 있으세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간상 Q&A는 여기서 좀 마쳐야 할 것 같고 사실 질문이 많은데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혹시 저희 이제 밖에서 또 잠시 대기하실 테니까 좀 네트워킹 하실 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